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 6월 강의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 6월 강의 시작 관련해서 먼저 강의 구성이 오늘 수업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첫 번째 시간에는 늘상 그랬듯이 대략적인 강의의 구성, 5, 6월 강의는 어떤 부분을 목표하는지 강의 안내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번 강의 시작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약간 그 의식적으로 리추얼하게 진행되는 건데, 간단한 그 맞춤법 기본적인 맞춤법 표기, 우리 1월 달부터 수업 들으셨던 쌤들 지긋지긋하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춤법 한 번씩 틀리시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끝나는 시간, 1교시 끝나는 시간쯤 해서 진단평가를 볼 거예요. 오늘 받으신 자료 보시면 그 수업 자료, 연간 계획서라고 해서 있는 자료가 하나 있고, 거의 얇죠?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진단평가라고 해서 문제가 50문제입니다. 파격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 70문제 정도씩 진행을 했어요. 근데 쌤들이 너무 지치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점수 계산도 좀 불편한 것 같아서 50문제로 줄여서 딱 100점? 느낌으로 하나 2점씩 하게 되면 딱 100점 느낌으로 확 와닿기 때문에 큰일 났네? 이런 느낌도 좀 더 애매해요. 70개인데 70개 중에 그러니까 한 40개? 이렇게 맞으면 사실 괜찮긴 해요. 그 정도는 괜찮긴 해요. 근데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50개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보고 풀이를 할 거예요.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오늘 가지고 계신 본 교재 문제풀이 있습니다. 기특한 영역별 문제집이 있는데, 얘를 오늘 진도를 시작을 할 거예요. 진도를 시작을 할 건데, 문제가 되게 어렵지 않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재밌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받으신 자료 중에서 연간 계획서 있는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료가 이것저것 받은 거랑 섞여가지고, 저기다 밑에다 내려놨구나, 혼자. 덜 꺼냈어요, 아직. 분필을 안 꺼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저희 5, 6월 강의의 특성, 기본적인 진행 방향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5, 6월 강의. 5, 6월 강의는 기본적으로 거기 자료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기출 기본 문제 반, 기출 기본 문제 풀인데 문제집 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해당 영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영역별로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교재에 진도를 나간다. 문제집에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문제를 풀어 오실 수가 있으면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까지는 내일은 어디까지 한번 봐 오세요. 다음 주는 어디까지 봐 오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지만, 그리고 그냥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만 내일부터는 가볍게 문제를 풀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의 범위는 중등, 그 다음에 초등 중에, 초등은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초등 문제 중에서는 좀 의미 있는 문제 중심으로 해서 좀 포함을 시켰고, 그 객관식 기출 중에 저희가 2013학년도가 마지막 시험입니다. 객관식 기출은 2013학년도까지가 마지막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진행되었었던 문제들을 그 주요 영역의 주요 사항들은 주로 모았어요. 주로 모았고, 후반부 한 5년분 같은 경우에 2013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5년분 정도는 문제를 가급적 다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행정 부분에서 너무 법과 관련된 부분들, 법 조항 같은 걸 달달 외워야 되는 사항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역사 부분에서 지나치게 그 세밀한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문제를 가능한 한 다 포함을 시켰고, 2005학년도까지 문제들 중에서는 좀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이건 의미가 있네, 이런 사항들 중심으로 추가를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객관식 기출 문제는 거의 다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교재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우리 논술시험 기출도 다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영역별로 서술형 문제들을 보시면
5급 기출이 있어요. 근데 5급 기출이 뭐냐면 우리가 행정고시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행정고시가 5급 행정관 그 선발 시험인데 1차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평가들을 보게 되는데 뭐 그 적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2차 시험에 가게 되면 직렬별로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육 직렬 있잖아요. 5급 교육 직렬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서술형 시험을 봐요. 근데 객관식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서술형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때부터 5급에서 새롭게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가 되면 중등 시험 쪽에 많이 반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서술형 시험으로 바뀐 시점부터 해서는 우리 시험도 5급에 반영되기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서로 왜냐하면 서술형 시험은 서로 참고할 게 없으니까 서로 약간씩 참고를 하면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신의,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제외하면, 우리 논술 시험을 제외를 하면 가장 최신 서술형 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부 쪽에서 최근에 교육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를 트렌디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5급 기출을 봅니다. 근데 5급 기출은 난이도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정말 쉬운 문제들도 있고, 근데 최근 시험 문제들은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풀어보신다 그러면 되게 막막하고 별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너무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수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되게 지금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되게 밀접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출제 방향 자체는 그 시점의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학계 쪽에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출제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저희가 5급 문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쭉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돼요. 저희가 1, 2, 3, 4월까지는 개별적으로 짧은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당 한두 개 정도씩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드렸었는데 5월 달부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럼 짧은 글쓰기를 안 해도 되느냐?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2주에 하나씩 볼 거기 때문에. 2주에 하나씩 볼 거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모의고사 이번 주에 보잖아요? 그럼 다음 주나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받는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총평 듣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봐요, 모의고사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리 훅훅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전체 실제 시험 형식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보시게 되기 때문에 따로 짧은 글쓰기를 크게 하지 않으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잖아요. 그죠? 쌤들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제집에 보면 영역별로 객관식 문제 말고 5급 문제나 아니면 서술형 문제들이 영역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읽어보시고 미리 예습을 하실 때 읽어보신 다음에 제일 만만한 거, 내가 쓰기가 제일 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정도를 찍어서 짧게, 우리 이전에 짧은 글쓰기 하시던 느낌으로 한 개씩 그냥 교재에다가 바로 써보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전에 쓰시던 노트가 있으면 거기다 옮겨 쓰셔도 되긴 하는데 아마 대부분 다 그냥 자료에다가 바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에다가 바로 쓰시면 공부한 느낌도 있고 나중에 넘겨보셨을 때 와, 이걸 내가 썼네?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강의에서 저희 1, 2, 3, 4에도 마찬가지지만 형성평가는 매번 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하고 나면 내일 수업 시작할 때는 오늘 수업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 형성평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가 4번 있어요. 그래서 내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그렇지만 첫 주 화요일에는 거의 항상 모의고사가 있다. 어떤 수업을 들어도 첫 주 화요일에는 모의고사가 있다. 그래서 가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는데 그러실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반이니까 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한두 번 보고 나시면 2주에 한 번씩 보는 거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의고사 하나 못 보면 2월 달이나 3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못 보면 되게 막 슬프고 상심하고 오늘 공부를 못 하겠어. 모의고사를 못 봐서 이런 기분이 들곤 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익숙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5, 6월부터는 이제 전체 범위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모의고사 중간에 한 3회차 정도는 제가 그때 진도 나간 것까지 한번 본다. 이런 회차가 한 번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 다 전체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모의고사가 많이 부담스러우시다. 특히 5월달 시작하실 때 쌤들이 마음속에 있는 되게 비슷한 감정이 뭐냐면 내가 아직 이론 정리를 다 못한 것 같은데
이론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암기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아서 난 항상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모의고사를 봐도 될까? 문제풀이를 해도 될까? 이런 염려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 준비는 누구도 끝까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0월 달이 돼도 비슷할 거다. 마음가짐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고 염려되시는 경우에는 미리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주제 영역들 알려드리지요. 010 예, 매번 알려드렸던 번호니까. 네. 근데 저는 카톡으로는 대답을 좀 잘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문자로 주십시오. 전화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주시면 제가 주제 영역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일 모의고사를 보실 때 그래서 괜찮아 그냥 한번 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보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오늘 진단평가 보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진단평을 보고 나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 벌써 네, 제가 오늘 오후에 저녁 때쯤에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아까 상담 부분은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 교재는 저희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요약노트라고 이전에 쓰던 서브노트를 조금 개정을 많이 했어요. 개정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더 심플하게 그다음에 한 번에 좀 휘리릭 보시기 편한 자료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본 그 문제집을 풀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자료를 같이 중간중간에 같이 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업 듣는데 꼭 필요하냐, 이 책 자체가 반드시 필수냐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애매하긴 한데 이거 말고 선생님들이 더 보기 편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거 보셔도 돼요. 그거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기본서가 더 보기 편하더라. 근데 기본서가 두껍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진도대로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상하권 정도는 확실히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시면 기본서, 이론서 들고 다니시면서 병행해서 보셔도 되고 나는 내가 정리한 자료가 있다. 내가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그거 보고 거기에다가 자료 추가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거 보셔도 돼요. 정말 이거는 진짜 보조 교재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매번 드리면 쌤들 자료 많다고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이걸 그냥 추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쌤들이 필요하신 상황에 따라서 편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강의는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7, 8월 강의랑 5, 6월 강의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마 7, 8월에 5급 기출 얘기가 있어서 둘 다 기출 강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출은 5, 6월이에요. 기출 문제를 푸는 건 기본적으로 5, 6월 강의고 7, 8월은 기출이 아니라 예상 문제 중심으로 영역을 섞어서 그런 문제들을 주로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5급 기출 얘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5급 2차 시험을 6월 말에 봅니다. 6월 거의 마지막 주쯤 해가지고 봐요. 그러면 딱 6월 마지막 주, 7월 첫째 주에 그 해 5급 2차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7, 8월에 늘 봐왔어요. 주당 한두 개씩 해가지고 쭉 봐왔는데 올해는 시험이 연기가 됐어요. 5급 시험 자체가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된 상황이라서 언제 그 시험이 2차 시험이 치러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문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애매하게 걸리게 되면 7, 8월 중에 일부를 보고 9월 달에 또 일부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해 가장 우리가 11월 달에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11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6월 말 7월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다. 그럼 가장 가까운 문제거든요. 가장 최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모든 부분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방향성 자체는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7, 8월에도 모의고사는 동일하게 2주에 하나씩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참고하세요. 네, 그 정도. 그리고 맞아요. 이 얘기 드리려고. 6월, 8월에 공개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강의 끝나는 시점에서 보통 마지막 주에 공개 모의고사를 보고 저희 4월 공개 모의고사도 있었어요. 4월 달 마지막 29일 날 공개가 됐었는데 안 봤죠.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조교쌤들이랑 미팅하는데 붙잡고 보셨냐고. 문제는 풀어봤다. 그리고 풀이는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다들 안 보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제 문제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되게 이번에 트렌디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에 발 맞춰가지고 되게 트렌디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장에서 보는 그 공개 모의고사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다 모으는 게 이제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티치스파에 보니까 공지가 없더라고요.
공지가 없어서 찾기 힘들으셨을 텐데 학원 저희 공지사항 들어가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가 있어서 공개 모의고사로 진행을 했으니까 문제, 자료, 풀이 강의까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내일 모의고사를 볼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모의고사를 2개 푸는 건 조금 무리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 해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6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의고사는 한 번씩 볼 때마다 되게 재밌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우리 강의 계획이 있네요. 내일 1회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1회 모의고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이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일 수업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쉬는 날인데 안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쌤 계셨는데 수업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휴일날 다 수업을 하죠. 그래서 명절을 제외한, 그래서 설이나 추석과 같은 아주 특수한 명절을 제외한 다른 모든 빨간 날에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한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린이날도 수업을 합니다. 저희도 애가 막 엄마 내일도 나가요? 나갔지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나간다고 으쓱으쓱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회차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19일, 6월 2일, 6월 16일 화요일 날 모두 모의고사가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항상 보는 모의고사는 저희가 모의고사란 이름으로 붙여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는 모두 다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과 같은 형식으로 4개 영역의 주제를 각기 다른 항목에서 출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와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즐겁죠? 즐겁게 합시다. 자, 그리고 자료의 4페이지를 보시면 한글 맞춤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상 봐오던 자료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볍게 많이들 틀리시는 사항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니은의 안과 니은 히읗의 안이 있는데요. 이건 거의 다 틀리지 않으시죠? 틀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 니은의 안은 실제로 잘 안 쓰죠. 논술 쓸 때 안 하는 게 좋다. 안 해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쓰지 않잖아요.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틀리지 않으십니다. 2번의 던과 든도 크게 잘 틀리지는 않으시는데 가끔 가다가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던, 어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국말에서 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과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우리가 평가 영역 때문에 늘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추다, 마치다 2개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발음상 구별도 잘 안 되고 그대로 섞어서 많이 쓰는데 옳은 답을 대다, 정답을 마치다라고 할 때는 맞히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 그것만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정작 시험을 보시는데 순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거 정답을 대다라고 할 때 마치다라고 했는지 맞추다라고 했는지 뭐 하나만 쓰라고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안 쓰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맞춤법 같은 경우 헷갈리면 쓰지 마세요. 옳은 답을 대다. 정답을 옳게 대답한 학생의 수는, 정답을 맞힌 학생의 수가 헷갈리면 정답을 옳게 대답한 학생의 수는 이러하다. 이렇게 풀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자 수 제한 없이 편하게 풀어 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우리가 묶어져서 같이 보는 건데 정말 이 로서로서는 정말 고질적으로 정말 꾸준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국어쌤들 같은 경우에도 순간 정신 놓고 쓰면 틀리시고, 근데 이거는 학술 서적을 봐도 엄청 틀려요. 엄청 틀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 쓰실 때마다 되게 명확한 게 아니면 진짜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채점하는 사람도 순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계속 이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맞춤법 한 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서 쓰지 마세요. 헷갈리면 쓰지 마세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내일 보는 모의고사에서 이거 엄청 많이 써요. 난 틀리지 않아. 그래서 약간 스스로를 시험하듯이 로서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 보통 로서 같은 경우에는 자격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교사로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만 좀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만 로서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로서 같은 경우에는 수단이나 도구라서 여기 사례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도끼로서 나무를 찍는다 이렇게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가 들어갈 때 로서를 쓰는데 그럴 때는 뒤에 써를 빼도 말이 되거든요. 도끼로 나무를 찍다, 망치로
못을 박다 이런 것들은 다 썰을 빼도 말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헷갈리시면 뒤에 말을 빼보세요. 서든 써든 빼서 말이 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뒤에 썰을 빼버리고 뭐뭐로라고 써서 말이 되면 그대로 쓰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 정 헷갈리시면 쓰지 말고 다른 말을 풀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함으로써 함으로 구분이 되는데 함으로써 같은 경우에는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함으로는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풀어 쓰세요. 제발 풀어 쓰세요. 그다음에 6번 바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과 좀 안 맞긴 하지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쓰는 게 맞죠. 요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그거 글래서의 현실치료기법에서 WDEP 할 때 W가 뭐예요? 바람의 확인이거든요. 그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바람의 확인이라고 하면 옳았구나 하면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르다 틀리다는 그쵸, 잘 틀리게 쓰지 않으시죠? 다르다, 같지 않다, 틀리다, 옳지 않다, 예,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오늘 지금 아직은 감이 안 오는데 그 문제를 풀고 나시면 오늘 수업 본 진도를 빼고 나면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1, 2, 3, 4 이론 강의 듣고 복습하실 때는 되게 명확하니까 교재만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월요일 문제를 풀게 되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복습을 하실 때 진단평가 풀이가 먼저 나오면 안 되죠. 자, 기본적으로 복습을 하실 때 당일 복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는 인강이든 직강이든 방금 인강이든 직강이든 그쵸? 던이 아니라 든이라고 했죠. 인강 직강 모든 선생님이 동일하게 그날 수업을 들었으면 그날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지심리 그 학자들이 이런저런 뭐 복습의 원칙들을 얘기를 하지만 일단 새로운 걸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고 나면 그 공부가 끝나고 10분, 20분 지나고 나서 바로 하는 복습이 되게 오래오래 학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끝나고 나서 바로 당일날 복습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푸시다 보면 얘를 어디까지 봐야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세요.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등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끔 문제를 보면 되게 생소한 문제들도 있어요.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처음 보는데? 그럼 따로 뭐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세부적인 오답지나 정답지를 다 새로 확인해야 되나? 그러니까 혼자 객관식 기출을 하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론 공부 열심히 했는데 혼자 문제를 풀어보면 처음 보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네. 내 공부가 큰일 났다. 구멍이 뻥뻥 나 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데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랑 우리 시험이랑은 애초에 출제되는 방향 자체도 다르고 객관식은 보기가 있잖아요. 보기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전제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훨씬 더 디테일해요. 훨씬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오답지에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과 그냥 보고 넘어가도 되는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상황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중심으로 복습을 하실 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그다음에 뭐 보기가 있거나 아니면 정오답지 등등이 있었을 때 그런 사항들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외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항의 보기, 제시문의 올바른 서술 부분은 그 자체로 중요한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디테일한 암기가 의미 있는 사항들도 있지만 방향성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나올 때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 2, 3, 4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쌤들 같은 경우에는 5, 6월 달 지금 수업 듣고 복습을 해보시면 복습 시간 자체가 확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습 시간이 줄기는 줄어요. 확실히 줄기는 주는데 이제 그것들이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보는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주관적이고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은 시간이 줄어요. 공부 양 자체가 확 주는 건 확실히 맞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이들 또 방황을 하세요. 뭘 하지? 내가 이전에는 그 수업 진도 다 보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방탕한 생활을 해도 되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진도를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 2, 3, 4 열심히 공부를 하셨지만 키워드 암기 아직 다 안 됐죠. 오늘 좀 이따가 진단평가 풀어보시면 또 절실하게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도를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1, 2, 3, 4의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5, 6월 달에는 1.5회독입니다. 기준이 1.5회독.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근데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다. 그다음에 공부 시작 시점 자체가 나는 3월이다. 3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5회독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1회독만 하셔도 돼요. 근데 1.5회독을 할 때 그냥 한 번 반을 보는 게 아니라 주요 영역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행정, 그다음에 교육 과정, 그다음에 교육 평가, 그다음에 교수 이론 및 공학 있죠. 작년 시험에는 평가가 빠지고 그 교수 이론 쪽과 교수 이론 및 공학 쪽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요 영역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전체 진도를 한 번 빼신다라는 기분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보세요. 1, 2, 3, 4의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쌤은 시작하는 시점에 행정 보시고 과정 보시고 교수 이론 및 공학을 보시고 그다음에 평가를 보신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진도를 뽐 빼는 거. 요 진도대로 나가시면 되고 아니다. 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진도를 순차적으로 한 번 돌리는 걸. 그러면 강의 진도 맞춰서 진행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춰서 1회독을 하는 거. 1회독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 키워드를 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1, 2, 3, 4월 달에 외웠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던 사항들, 다 외우지 못했던 사항들을 한 번 정도 더 보시면서 암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터디 관련해서 5, 6월 달에 스터디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면 다른 방향이 있긴 하겠지만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복습. 그러니까 스터디가 복습을 강제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뭐 길게 한다든지 그러실 필요도 없고 저는 보통 길어야 1시간 반 정도면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야 하는 거지 스터디에서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래도 마스크 끼고 계시면 굉장히 아늑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마스크 쓰면 많이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게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하면 되게 숨도 차고 어지럽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그냥 앉아 계시면 굉장히 이불 덮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포근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정신 놓고 있으면 금방 이렇게 다른 세계로 빠진단 말이에요. 약간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졸리기는 해요. 그렇죠? 졸리기는 해요. 그래도 들어야죠.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 복습을 강제할 수 있는 용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가지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외웠어야 하는 키워드들을 바로 같이 확인하시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진도 나가는 거 스터디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그 진도 나갈 정도를 같이 정하세요. 같이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인출 연습하시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옵시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뭐 5개를 만들어 온다든지 10개를 만들어 온다든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직도 형성평가 형식으로 문제 만들어 오는 게 좋아요. 정답이 명확한 거. 활용 방안을 쓰세요. 이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스터디에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서로 얘기를 되게 오래 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오래 해서 깊은 수준으로 학습을 하는 건 좋은데 답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오래 이야기를 하는 건 시험 준비할 때 그렇게 좋은 공부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명확하게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형성평가 문제를 만들어 와서 푸시던지 아니면 구두 인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진행되시는 경우에는 구두 인출하셔도 괜찮아요. 공부가 충실히 되신 경우에는 구두 인출 형식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질문 나오는 게 자, 1, 2, 3, 4월에는 보통 월화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다른 날은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공부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좀 분산해서 공부를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진단평가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쌤들 결과에 따라서 분산해도 되는 시점 그 정도 아직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좀 갈릴 수 있으니까 진단평가를 보고 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합니다.
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런 사항들은 중간중간에 저한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업 안내는 끝났고, 자,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 진단평가를 볼 겁니다. 문제지 준비하세요. 진단평가 문제지. 요거 있죠? 5, 6월 진단평가 문제지. 자, 지금부터 일단 시간을 25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30분까지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50문제거든요. 50문제인데 조금 빡빡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써보시고, 만약에 다 못하시면 제가 5분을 더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빠르게 다 쓰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긴박하게 푸시면 좋겠어요. 자, 인강 듣는 선생님들도 2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 재서 진행하십시오. 자, 시작하세요. 자, 교재. 우리 문제집, 기특한 문제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집 구성 자체가 전반부가 논술 기출 문제입니다. 논술 기출 문제라서 2020학년도 문제부터 있는데, 자, 논술을 제일 마지막에 봅니다. 논술 기출을 제일 마지막에 보고 영역별로 객관식 서술형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논술은 왜냐하면 다 섞여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초반부에 안 보고 후반부에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디부터 보시느냐? 우리 교재 영역별 문제 풀이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우리가 오늘 생각보다 많이 나갈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은 문제 풀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 시험이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진짜 편하겠구나라는 느낌을 객관식 문제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디테일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시긴 하실 텐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오늘은 미리 문제를 풀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보긴 할 텐데요. 앞으로는 제가 다음번 시간에 어느 정도까지 풀어오세요라고 대략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는 막 문제를 꼼꼼하게 푼다기보다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는 느낌,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답을 밑에 바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면 답을 따로 드렸을 거예요. 그냥 풀어보라고. 근데 그러지 않고 바로 밑에 답을 드리는 이유는 답을 찾는 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포인트로 강조가 되는구나. 이런 이론에서 이런 걸 찾으라고 할 때는 이런 키워드들을 제시를 하는구나.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러니까 풀어는 보시되 안 풀린다고 해서 큰일 났네 염려하실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을 보시고 이런 맥락이구나, 이런 맥락이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볼까요? 교육의 이해 부분입니다. 교육의 이해 부분. 객관식 문제로 보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 의미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되는 사항들 중심으로 발췌를 한 거예요. 2011학년도 중등 비교적 후반부 문제죠.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자, 보기 맹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맹자? 맹자를 읽었어야 되나? 자, 교육의 어원적 정의를 할 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서양에서 들어온 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에듀카레, 에듀셀레, 페다고지 등등이 있었고, 그 동양권 같은 경우에는 한자 교육과 우리말 가르침 두 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그 교육이라고 하는 한자가 맹자가 처음으로 썼었다. 진심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썼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원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맹자는 말하였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의 왕 노릇함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자, 군자는 권력을 가지는 것을 즐거움이나 목표, 삶의 목적,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건 삶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지? 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며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자, 세 가지 즐거움 중에 첫 번째, 부모가 생존해 있는 거, 형제가 무고한 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생존과 형제가 무고한 거, 형제 화목함이 아니라 무고한 거, 탈 없이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이건 내가 의지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약간 운명과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두 번째,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한테 창피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이건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잘 스스로를 통제하고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한테 떳떳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걸 두 번째 즐거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여기에서 교육이란 말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내가 삶을 잘 살고 나면 마지막에는 영재를 얻어서 똑똑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큰 즐거움이다. 학문을, 지식을 나누는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의 왕 노릇함은 여기에 들지 않는데 앞에 시작했을 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맹자, 진심장 또는 진심장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어원이 여기에서 나온 거구나. 원문을 한번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기에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는 사서오경 중 이 글에서 처음 나타난다.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 나타났습니다. 좋아.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즐거움은 나의 의지를 통해 천명을 극복할 때 얻어질 수 있다. 극복이 안 되죠.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두 번째 즐거움은 군자로서 솔성의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 떳떳함을 뜻한다. 나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게 하늘에 부끄럽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창피함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즐거움은 만남과 교학상장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감이다. 자, 이 문제에서 의미 있는 사항은 리을입니다. 리을. 동양적 어원에 해당하는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만남, 교사와 학생의 의미 있는 만남, 그 과정에서 교학, 상장,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가 함께 성장해 나간다. 교학상장 쌤들 좋아하세요. 2차 준비하면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모의 면접 봐보면 어떤 교사가 되겠느냐. 저는 교학상장을 실천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인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남과 교학상장, 교사와 학생의 의미 있는 관계를 우리가 동양적 어원인 교육에서는 강조를 했다 정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무리가 없어요. 별거 아니죠. 애초에 1번 문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적 준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의 개념을 정의할 때 피터스가 어떠한 사항들을 먼저 제시했었는지가 떠오르면 좋겠죠. 첫 번째 어떤 거 있었습니까? 규범적 준거. 두 번째, 인지적 준거. 세 번째, 과정적 준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서브노트가 있으시거나 요약노트 있으시면 21페이지를 슬쩍 보세요. 자, 없으시면 다른 자료 쌤들이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는 부분들 중에서 피터스의 교육 개념 정리 관련된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요약 노트를 보시면 21페이지에 2번 피터스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입니다. 원래 피터스는 교육의 개념을 정의를 할 때 한마디로 교육의 개념을 정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교육의 개념으로서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서의 교육, 그다음에 교육받은 사람, 그다음에 인문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해서 인문식, 성년식이라고 하는 개념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준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 기준이 규범,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준거로 제시가 됩니다. 얘는 의미가 있으니까 개념 기억해둬야 되겠죠? 규범적 준거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내재적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 어떤 것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내재적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규범적 준거, 그 세부 항목들 확인하시고, 인지적 준거, 내재적 목적을, 오타가 바로 나왔는데, 큰일 났네. 본다고 봤는데. 조금씩 있어야 돼. 내재적 목적을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내재적 목적을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했다. 그래서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 내용이 무엇일까? 그럼 그것이 인지적 준거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피터스와 허스트가 제시했었던 뭐였습니까?
지식의 형식이 인지적 준거의 주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인지적 준거 얘기할 때 많이 비교를 합니다. 교육은 그러한 내재적 준거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 삶의 전인적인 부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훈련은 그런 전인적 변화가 유발되지 않는다 그랬죠. 특정한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것에 그친다라고 해서 전면적인 변화,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지적 준거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도 했고, 마지막 과정적 준거, 이거는 방법의 이슈였었죠.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온당한 방법의 기준이 뭐였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자발성.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이라고 하는 걸 포인트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뭐는 교육은 아니다. 조건화나 세뇌는 교육이 될 수 없다.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기억나시죠? 그런 사항들을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를 찾으라고 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학습자의 의지와 자발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뭐예요? 과정적 준거죠. 저희가 방금 봤던 거. 방법의 이슈는 과정적 준거랑 연관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건화나 세뇌는 교육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과정적 준거,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쌤들이 복습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복습을 하시면 좋으냐. 객관식 기출 공부 방법을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적 준거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쌤들이 복습할 때 뭐가 좋냐면 형광펜을 하나 딱 좀 이렇게 보기 편한 형광펜, 지나치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말고 요새는 왜 부드러운 색깔로 나온 형광펜들도 많잖아요. 그럼 형광펜 하나를 드시고 2번 문제를 보시면 피터스 교육의 개념적 준거를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돼요.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제시문 박스 안에 보면 학습자의 의지와 자발성 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조건화 세뇌는 교육이 아님, 교육이라 부를 수 없다까지 체크를 하시고, 답이 과정적 준거였었잖아요. 그럼 과정적 준거를 하이라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가 피터스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준거들 중에서 과정적 준거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 의지와 자발성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이따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쌤들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으로 적절한 걸 물어보면 쉬운데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다 공부를 하고 푸시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야 되냐면, 평생교육의 중요성, 사회적 배경 하이라이트 하시고 답이 3번이면 나머지는 다 맞는 서술이에요. 얘는 틀린 말이지만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중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과 정보 폭발적 증가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지식의 생성 소멸 주기 짧아, 그다음에 다양한 직업 등장, 평생 직장 개념 약화 이런 부분들이 평생 교육의 중요성, 사회적 배경에 해당하는 그 자체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하이라이트를 치시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적절한 걸 물어봤으면 나머지는 다 안 적절하고 하나만 적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왜냐면 저희가 수업할 때도 그런 중요한 키워드는 강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그때 바로 하이라이트를 하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그런 키워드를 자꾸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중요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맨날 그 문제풀이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풀이를 해야 될까? 난 이론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문제를 풀어서 정리가 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문제를 풀면 이론만 볼 때랑 되게 다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진짜 이러네? 진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네? 이런 식으로 확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는 체크할 게 사실은 별거 없어요. 만남 교학상장 정도? 교육 맹자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그렇지 이런 얘기 있었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2번 문제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문제 2개밖에 안 풀어봤지만 재미없어 하시네. 빨리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문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2006학년도 유초등 옛날 문제죠. 심플하게 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거. 교육 목적에 대해서 뒤 교육활동 그 자체. 피터스는 교가의 고유한 가치에 주목하면서 교육에 이것을 주장했다. 우리가 여기 개념을 보기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내재적 외재적 목적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럼 피터스랑 뒤가 나오면 뭐예요?
내재적 목적이죠. 그래서 교육활동 그 자체를 강조했으니까 당연히 내재적 목적이 될 거고, 피터스는 교과에 고유한 가치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쌤들이 하이라이트를 하실 때 뒤 교육활동 그 자체, 피터스 교과에 고유한 가치 체크해서 이건 내재적 목적인 거예요. 위에다가. 또한 우리 선조들은 이것이라는 말로 교육의 근본적 목적이 자아의 성찰과 완성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내재적 목적과 관련되는 교육 관점으로 우리 동양의 관점, 우리나라 교육의 관점 보면 위기지약이랑 위인지약 구분하는 부분이 있었죠. 내재적 목적은 위기지약, 자기 자신의 성찰, 성장을 위한 교육이다. 위기, 자기 기자 써서 위기지약이 있었고, 위인지약은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남들의 눈이 두려워서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목적, 위기지약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기 부분에서 위기지약은 자아의 성찰 완성, 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아 성찰 완성, 위기지약. 키워드 정리 좀 더 쉽게 단순하게 명확하게 문제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4번 자유교육 공구환경도 중등 문제인데 자유교육은 기출이죠. 우리가 이게 객관식 기출이기도 하지만 논술 기출로서 두 번째 시험인가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서양의 자유교육 전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좋죠. 옳은 걸 모두 고르면 그 보기가, 그 선다가 그냥 자유교육에 대한 중요 키워드로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자, 기억. 자유교육은 이론적 지식보다 실제적 지식을 추구한다. 실제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실용적이다라는 말로 대체를 해도 이 문맥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유교육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걸 추구했나요? 아니죠. 자유교육은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교육을 중시하게 됩니다. 자, 그 맥락에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우리 요약 노트의 50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확인하면서 자유교육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50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왜 자유교육이 나올까? 왜냐하면 제일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 전에도 얘기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 소크라테스도 뭐 관련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던 자유교육이 서양의 자유교육, 자유교양교육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근본이 되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자유교육과 관련되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자유교육. 자, 개념이 뭘까? 자유인은 남의 의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자유인을 위한 교육을 우리가 자유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전문교육이나 직업교육, 기술교육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실용적인 것들이에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거. 정반대에 있는 게 자유교육입니다. 사회적 유용성에 관계없이 인간의 마음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인간을 도덕적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교육이다. 아주 심플하게 쓰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교육을 자유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교육은 무엇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자유교육의 목적을 보면 그 과정에서 합리성, 지식의 형식, 자율성 신장 뭐랑 관련돼요? 내재적 목적에서 추구했었던 키워드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그 자체를 통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합리적 마음, 이성, 도덕성, 합리성, 인문주의적 접근, 자유교과의 전통을 계승했다. 자, 그런 걸 보신 상태에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시면 이론적 지식보다 실제적 지식을 추구한다가 틀렸죠. 실제적 지식. 자, 이런 오답지는 고쳐서 정리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틀렸다고 보세요. 이건 틀렸어. 니은 현대 자유교육은 마음과 지식의 논리적 관계에 토대를 둔다. 이게 맞아요. 현대 자유교육이라 그러면 고대 자유교육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건데 현대 자유교육이라 그러면 보통 누구를 떠올리느냐 하면 피터스를 제시해요. 피터스가 주관 교육의 방향인데 이 피터스는 마음과 지식의 논리적 관계를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피터스, 마음과 지식의 관계, 관심.
디귿, 영국의 서머힐 스쿨, 닐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건데 아주 극단적으로 자유방임적인 학교의 사례가 됩니다. 학생들에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어떤 거든 다 해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게 요 닐이 제시했었던 서머힐 학교거든요. 우리가 이거 인본주의적 교육할 때 아마 그리고 대안교육 얘기를 했었을 때 사례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서머힐 스쿨이 자유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라고 하면 얼핏 맞는 것 같은데 자유교육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걸 자유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교과들은 전통적으로 같이 있었던 교과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절대 듣고 앉아있지 않을 교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닐의 서머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교육이 아니라 학생 중심적인 그다음에 자유방임적인 대안학교 사례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릴 고대 로마나 중세 유럽의 자유교육은 7자유학과 또는 7자유교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교과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유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 요약노트 자료 보셨을 때 자유교과의 전통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7자유학과 7자유교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7자유교과가 뭐냐 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해서 주로 학교에서 가르쳐 왔었던 주 교과들을 말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문법, 수사학 말 잘하는 거, 논리학, 대수는 수학이죠. 기하, 수학 중에서도 도형 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 천문학 또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교과들을 들었을 때 어때요? 매력적인가요? 물론 수학 선생님들은 대수, 기하, 가슴이 뛴다. 영어, 국어 선생님들 문법 좋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나는 물리학을 공부하겠어. 천문학 짱이야. 이런 식으로 고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과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었던 전통 교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고대 교육에 있어서는 자유교육을 하면 어떻게 한다? 방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믿어왔었던 교과들을 주로 가르쳐 왔습니다. 7자유학과 7자유교과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미음, 자유교육의 출발점을 이소크라테스의 사상에서 찾기도 하나 이분 나올 때마다 맨날 오타 아닌가. 존재 자체가 약간 소크라테스의 오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제자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돈을 많이 버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되게 잘 됐어요. 웅변수를 가르치는 학교. 굉장히 잘 됐었는데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에서 찾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맞아요. 그래서 니은의 포인트 현대 자유교육은 마음가짐식의 논리적 관계 포인트 리을 7자유학과 미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자유교육의 기본 키워드가 된다.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이제 문제가 슬슬 풀리는 시점인데 여기서 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볼게요. 쉬는 시간에 푸실 수 있으면 선생님들 여기 객관식 문제 몇 문제 안 돼요. 이제 곧 끝나요. 61페이지 다단 페이지 끝나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